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동향과 관련돼 저희가 짧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징계위 때에도 출석하지 않았죠. 결론이 나는데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항변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근길에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차에서 내려서 그 대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 물론 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응원 감사하다 이제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나오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여러 영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행보이기도 한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분 의견 잠시 후 들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기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면서 이 검사들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퇴임 후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지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좀 왜곡이 됐다. 자신은 이제 백수가 되고 난 뒤에는 강아지 3마리를 돌보면서 지낼 것이라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후배 검사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퇴임 후 국민께 봉사라는 부분 어떤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총장이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까지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같은 내용 등등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조상호 변호사님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윤 총장이 외부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데 네. 오늘 좀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등등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 또 정치적 중립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응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특히 춥기 때문에 괜히 나오신 분들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쨌든 그분들도 국민들의 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오늘의 발언이 아니고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예를 들면 그게 퇴임 후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 재차 여러 차례 물으면서 그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 봉사의 의미 속에 정치가 포함되느냐를 네. 명시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하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시고 계속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말과 해석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 유독 연설을 하시면서 국민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임명직 공무원들은 국민을 직접 언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공적 권한에 충실히 담을지를 고민해야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적이 없는데 네. 선출직으로부터 임명받으신 분이 그 국민을 직접 언급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권한을 스스로 해석에 의해 이른바 파쇼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언급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정치적인 행보하고 함께 읽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상호 변호사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은 대결하고 있는 양상이죠.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각각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수장이 SNS에 남긴 글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한데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회의 때 읽었던 그 이현주 검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SNS에 거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 소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지금의 그 내부적인 두 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이 전 검사의 어떤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약간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글을 쓰신 분이 2001년에 검찰을 딱 1년 하고 본인한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20년 전 얘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2002년 월드컵 할 때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빗댄다는 것 사실 자체가 약간 시대착오적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그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본인 그 SNS에 그 자기를 소개하는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해서 be calm and strong이라고 해서 차분하되 강하게. 네. 이게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이제 청새치를 이제 가까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그 공격을 통해서 잡기 위한 그 전에 했던 마음을 다듬는 그런 네. 마음인데요. 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그런 얘기 바로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결국 아주 그 차분하고 하지만 강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지금 추미애 장관 내지는 네. 현 정권과의 어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 장관이 그 징계 절차에 가면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지금 변호인을 특별 대리인을 네. 선임을 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청새치를 잡기 위한 그 노인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소송전에서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기겠다. 설령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파멸될지 수도 있겠지만 이 절차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윤석열 총장 침착하지만 강하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이런 해석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 같은 의지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징계위원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절차 사항에 특히 공정성과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징계위 앞두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쟁점화했는데요. 예를 들어 증인에게 변호인단이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했던 바 있습니다. 신문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좀 왈가왈부하다가 지금 변호인들도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상 문제를 왜 강조하겠죠?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또 그 절차의 불공정성, 그 징계위원회 자체 구성의 불공정성, 결국 그것은 처분의 불공정성으로 네.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결정이 있건 간에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판단을 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이다라는 네. 것이 우리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이번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중에서 7명을 받아줬고 이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 1명까지 해서 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신청을 7명을 그걸 받아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근거를 하면서 이것이 증인 신문하는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신문이 아니고 네. 이 검사징계법에 그 심판하고 한다고 하는 신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헌상 이 그 특별 대리인이 질문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도 언론에 썼습니다만 증인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묻지를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특별 대리인한테도 반대 신문할 권한을 줬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직권으로 이제 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생각보다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 대리인단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하루에 10시 반부터 해서 6시까지 한다고 해도 그 신문을 좀 깊이 하면은 많이 해도 3명 내지 4명까지밖에 네. 못 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오늘 과연 그 반대 신문을 허용하는 결과 오늘 내로 과연 이 신문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도 연결돼서 오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 또한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그 입장과 관련해서 조상호 변호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대한 질문이라던가 기일을 정하는 부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 어떤 그 징계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사전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는데 전혀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네.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증인 이제 신문권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물어보게 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확정적 답을 준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걸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증인 신문 절차하고 이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이 법에서도 검사징계법에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 특히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선서와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증인 신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어떤 이게 구문권,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권리로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심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다면 물어보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은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전 영장 단계에서의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질문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구문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물어보도록 허용하거나 물어보는 걸 권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놓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다시 한번 고지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답답한 건 지금 그 윤 총장 측 대리인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이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진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의를 다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절대 당사자에게 꼭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법률가로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까지 이의를 제기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어차피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재판에서 법률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핵심을 정확히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중에 본인에 대한 그 심리 절차라든가 이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이어질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런 절차에서도 어떤 집중된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문제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었고요. 또 예비위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 그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원 4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연직으로 참석을 했고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윤 총장 측의 특별 변호인은 이완구 변호사 등 지금 3명이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와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주목할 점, 징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절차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임명을 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때에는 사실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지금 기피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약에 추후에 이렇게 선임된 이런 징계위원이라면 아니 예비위원이 있는데 왜 그 징계위원을 추후로 선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들의 경우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위원을 이제 추가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위원이 없으면
이제 이른바 결원이 되면 네. 당연히 추가 위원을 선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기존에 있던 분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새 위원을 선임한 것이고 그 새 위원이 출석이 그때 당시 징계위원회 출석이 가능하시면 예비위원을 위촉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비위원은 단지 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징계위원이 그 참석하는 징계위원이 과반수가 안 돼서 그게 어떤 심의 개시에 정조수를 충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지 징계위원이 빠지면 그 빠진 거를 새로 위촉을 안 한 채 예비위원으로 채우려고 예비위원을 두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신성식 이제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채널A 사건 수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채널A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인권 침해 그 소지가 있다라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의 수사와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그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는 차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지휘만 했을 뿐이지 뭐 현장에서 무슨 수사를 벌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까지 정말 결국에는 모든 징계위원을 기피하는 이런 초유의 어떤 기피권 행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피권 남용 사유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모든 것을 끌어서 이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한국 재판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예비위원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법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징계법 그 4조에 보면은 검사징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 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위원 3명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은 재량이 아니고 반드시 예비위원 3명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명이 돼 있고 그중에서 추미애 장관 또 그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또 외부위원 3명이 뭐 재적 기피 스스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규정 취지에 따라서 예비위원을 둔 다음에 그 예비위원 3명을 둔 상태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이 검사징계법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우리가 그 재판 받을 때 그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3분을 두고 합니다. 그걸 합의부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뭐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재판부에서 모셔가지고 와서라도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심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이른바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마치 필요할 때면 둘 수 있고 아니면은 안 둘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해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도 절차적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검사징계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라라는 어떤 법조인이신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다른 데가 아니고 법무부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부분의 입법 취지를 하는 것이 맞고 나아가 지금 그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7명으로 구성됩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실시되는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하는 절차를 지금 사실 몇 달 뒤에 기소가 이 절차가 됐다면은 인적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정 입법 취지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예비위원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현저히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위원을 분다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위원은 있고요. 근데 예비위원이 지금 이 징계위에 참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조 1항에서 보면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가 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예비위원회 출석을 하는 것이지 제적위원 과반수로 충분히 그 징계심의가 가능한데 예비위원을 그 징계심의위원으로 불러서 참여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비위원이고 예비위원은 심의 개시가 불가능한 때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는 것입니다.
반론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 구성을 탄탄하게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7명 중에 3명 빠지고 그래서 4명으로 구성해서 그중에 과반수면은 기껏 3명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자 있는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 법원에 갔을 때도 어떤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단도를 대비를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 결정의 무결성에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 몇몇, 그리고 7명이 정원입니다만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뒤따를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 가운데 눈여겨볼 내용, 증인 신문이다. 제가 프로그램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 모두 8명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6명만 지금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됐던 것이 철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어떤 그 징계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 법무부 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3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채널 A 수사를 지휘하거나 또한 직접 지휘했던, 그렇게 맡았던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사 문건과 관련된 위법 수사 논란의 지금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징계 청구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들은 이렇게 4명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혁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찰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 감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감찰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박영진 형사 2부장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수사를 지휘했던 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이른바 사찰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서 아마 이것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묵살이 됐다라는 증언을 역시 감찰위원회에서 했던 바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짧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내용, 그렇다면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검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안 나오니까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도 안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진웅 그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금 이른바 독직 폭행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 사건에 어떻게 불리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증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진웅 그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아니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 어떤 빌미가 되냐 하면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러주십시오 해서 이번 심리기일을 속행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그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 그 재합업 쪽에서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증인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철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다른 합당한 근거가 없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다음번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또 나오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증인신문이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 부분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줬다가 취소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을 했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철회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 확인에 어떤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성윤 검사장은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오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뭐 남은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으로 선임이 됐었다가 회피를 했고 그런 사람을 다시 또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언론에서 이 한동수 부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판사사찰 문건이거든요. 판사사찰 문건의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징계 청구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 징계 청구권자 뭐 생각이 같은 거의 뭐 이른바 그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심재철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네. 지금은 이제 철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한동수 부장의 입에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더 확인이 될 게 있으면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절차를 보면서 뭔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뭐 심리 미진 뭐 기타 뭐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증인이 제대로 출석을 안 한 경우에 속행길이 잡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이 징계위원회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고 전혀 재판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재판권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따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소송을 하시던 아니면 심지어 행정심판에서도 일정 부분 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들을 많이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하게 절차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를 재판과 동일시하면서 네. 충분한 뭐 심리기회 절차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으로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소명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기타 관련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해서 판단하면 끝나는 절차예요. 근데 워낙 윤석열 네. 총장이 여러 차례 얘기하시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워낙 절차 보장에 굉장히 과거서부터 네. 지금까지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시니까 법무부에서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요. 공무원이 어떤 네. 대한민국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이 정도로 징계 절차에서 본인이 많은 그 절차권을 누렸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저 되묻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공기업 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권 정말 보장을 해줍니다. 네. 증인 안 나오면은 3개월씩, 6개월씩 절차가 그 연기되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최초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가 네.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 생각하는데요. 적법 절차,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네. 이성윤 검사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지금 6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그 직무 배제 6가지 사유 중에 이성윤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6가지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의혹입니다. 징계는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게 네. 아닙니다. 어떤 확정이 되고 그걸 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통 어떤 문제가 되면은 기소가 되고 하면은 직무 배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최종적인 징계는 어떤 그 사실 조회를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슨 네. 기소가 됐습니까? 무슨 판단이 확정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징계에 관한 자료를 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그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징계위원들이 검토해보고 사실 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할 것이고 네.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하겠죠.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